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틈새 시장에서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처치곤란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10만 명이 넘는 수분양자들의 강한 반발로도 이어졌죠. 국토부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이행 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미룬다는 거지 주거용은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히 했는데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 기간 연장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 오피스텔로 바꾼 생숙은 전체 2.1%에 그치고 있는데 일부 수분양자들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번 대책은 해결책은 없고 상황만 또 뒤로 미뤄진 셈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것도 특혜 논란으로 번질 게 뻔하죠. 귀한 투자처였던 생숙이 현재로서는 이도저도 어려운 사각지대에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대체녹지 토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환경단체가 토양 전수조사와 오염 확산 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네, 여수 국가산단 대체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여수시가 대체녹지를 조성한 산단 내 대기업에 대해 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토지 정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수시의 행정조치에 반발해 산단의 대기업들이 대체녹지의 토양 오염물질 검출은 자연적인 발생 현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수지역 환경단체인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성명서를 내고 원인 파악과 오염 확산 방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에 최초로 오염 사실이 발견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다며 여수시의 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정 통지에 자연 발생이 원인이라며 반발하는 산단 업체들과 여수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오염된 토양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산단 대체녹지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책임 공방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도 계속되는 우수와 지하수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될 오염원을 조사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연은 오염물질이 검출된 녹지 1구간뿐 아니라 2구간과 3구간의 대체 녹지 토양도 전수조사함으로써 대응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책임 공방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추가 확인 또 토지 정화 작업에 시간이 지연되면 대체 녹지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산단 대체 녹지에 사용된 토양은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여수시 화치동과 월화동, 주삼동, 평여동 등 총 6곳의 녹지 해제 임야에서 28만 8천 세제곱미터의 토사를 반입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반입과 관련해 여수산단 대기업들은 녹지 조성 당시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도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 녹지의 오염 물질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여수시의 행정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행정조치와 산단 입주기업들의 반발에 대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관리 감독권과 행정력을 발휘해 오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수시가 먼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원인이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대해서도 기업과 여수시의 공방에 방관만 하지 말고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자연 상태에서도 발암물질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 산을 파헤치는 등의 개발 행위를 통해 오염물질이 용출됐다면 산단 업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대체 녹지를 조성한 산단 대기업들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여수환경연은 산단 증설을 위해 대기업들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녹지를 훼손했고 또 대체 녹지를 조성한 곳에서 중금속 토양 오염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누가 납득하겠냐며 산단 대기업들을 비난했습니다. 예. 지역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책임 공방과는 별개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토양에 대한 정화 처리는 우선이 돼야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갑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이 시의회에 거듭된 예산 삭감으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광양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럼과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불씨를 좀 다시 살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거듭된 광양시 의회의 예산 삭감 조치로 정인화 광양시장의 공약 사업인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양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 활성화 포럼과 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 활성화 포럼과 시정 대토론회 등을 연거푸 개최했는데요. 이순신 랜드마크를 위한 시민 공감을 얻기 위해 나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예산을 삭감한 광양시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홍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이번 관광 활성화 포럼과 시정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광양시 의회가 해당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민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광양시 집행부가 사업 추진에 명분을 쌓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양시 집행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는 명분을 쌓고 다시 예산 승인을 요청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광양시의 대시민 홍보전을 바라보는 광양시 의회의 시선 여전히 곱지 않다고요? 네, 광양시 집행부로서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 확보와 올해 두 번에 걸친 추경 예산 확보 실패 등 벌써 예산 확보에서 삼수를 했는데요. 정인화 시장이 올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사수에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광양시가 최근에 진행한 관광 포럼이나 대시민 토론회는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이라는 주제를 전면적으로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최의 목적이 모두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이라는 행정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광양시가 대시민 홍보전을 펼치며 관련 예산 확보 시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나서자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특정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 광양시가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과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이 광양시 집행부의 우호적인 인사들을 초청해 강연이나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순신 랜드마크를 추진하기 위한 당위성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참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더 기다려보죠. 자, 순천에서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학령 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대부분의 중학교가 과밀 학급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지적이 최근 나오고 있네요. 네, 순천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대부분이 과밀 학급으로 학교 내에 각종 사건이나 사고,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당국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 관내 중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가 지역의 교육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교육부의 지속적인 교원 감축 정책으로 일선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순천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순천시의 경우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 4개 학교를 제외하고 관내 나머지 11개 학교 모두가 교육부 지침인 2023년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을 넘어서는 등 과밀 학급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진행자님 말씀대로 순천 지역 중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한데도 교육부의 지속적인 교원 감축 정책으로 인해 일선 중학교 현장의 과밀 학급 고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총원이나 기간제 교사 확보 등의 교육 정책이 지역 소멸 상황에 직면한 이 기존의 소규모 학교에 집중되다 보니 순천 지역의 신도심 지역 과밀 학급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네,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봉남 의원님. 주말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데요. 혹시 수세미 아세요? 수세미 알죠? 예, 예. 우리 그 식기를 싣는 수세미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한 단체가 있는데 좀 친환경 생활을 좀 실천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밭을 빌려서 거기에다가 친환경 수세미 씨앗을 파종해서 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모종을 심고 또 갖고 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직접 그걸 따서 이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말리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5월부터 해서 5, 6, 7, 8 대장정이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좀 풀도 메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0가구 정도의 이번에 만들어진 수세미를 1000가구에 좀 보급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수세미를 좀 친환경적으로 좀 쓰면서 친환경 생활을 유도하고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좀 많이 이렇게 좀 확산이 되면 내년에는 많은 가정을 좀 모집해서 조금 더 많이 심어서 더 많이 보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노동 아닌 노동 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14일부터 19일까지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임시회에 제가 이제 그 조례안 3건을 발의해서 3건 다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같이 포함시켜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이 말씀 먼저 한번 드려보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우리 플랜트 노동조합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부가 있는데 그동안에 노사 간에 올해 이제 임단협 체결을 못해서 뭐 부분 파업 내지는 쟁의가 있어서 맞아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3시 반에 잠정 합의안이 나왔고 오늘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보니까는 찬성이 한 71% 정도 이렇게 찬성을 해서 전 직종에 8,000원 임금 인상하는 걸로 그 결과가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이나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노사 관계자 양쪽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줌으로 해서 지역에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노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는 코스트코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전북 익산에 뭐 호남권이라고는 합니다만 이쪽 지역에서는 가는데 한 2시간은 걸려요. 참 멀기도 한데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입점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익산도 이 한 차례 입점이 무산이 됐다가 25년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정을 보니까 코스트코가 사업 진척이 느리다고 하면서 계약 해지를 먼저 통보했다고 해요. 소상공인을 위주로 지역에서 반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양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순천도 관심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또 순천 광양에서 또 모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스트코와 관련해서는 아마 뭐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뭐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비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더 늘어나는 거죠. 과연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할 것이냐.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분명하게 지역 경제에는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기가 침체될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선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점 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양시에서 이번에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TF점도 구성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이 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코스트코 입점을 했을 때 순기능은 무엇이고 역기능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순기능은 최대한 발휘하면서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코스트코 입점을 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행정이 지금 미스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전혀 생략되어서 굉장히 좀 지역에서 갈등의 씨앗을 행정에서 지금 제공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트코가 들어옴으로 해서 분명하게 피해를 볼 게 예상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스트코라는 멀리 가서 이용하는 코스트코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을 툭 던져가지고 양쪽에 지금 갈등의 씨앗을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이 아주 잘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던지고 보자식인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과거에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지자체가 뭐 안 돼, 뭐 지역민들의 눈치가 보여서인지 아니면 지역 정치권도 그런 눈치를 보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측에 좀 끌려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유치를 못해서 지금은 좀 안달인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순천도 코스트코와 접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봉남 의원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이제 시에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코스트코하고 접촉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코스트코에서 사실은 지난 2012년에 순천에서 입점하려다가 또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사회 또 인근 지역에 맞아요. 예 여러 가지 그 반대 목소리에서 입점이 안 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순천 쪽에는 그렇게 좀 코스트코에서도 눈여겨 보지는 좀 않는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광양에서 계속적으로 광양시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광양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익산의 경우에 코스트코가 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하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형 마트가 지역별로 보면 입점은 거의 지금 거의 다 많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은 이미 거의 몰락할 대로 많이 몰락이 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통산업법이라든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보호하고 많이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법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데 예, 좀 앞뒤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순천에서는 아직 코스트코에 대한 뭐 입점 요청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그 순천 신대지구 앞서 이봉남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 입점 추진할 당시였습니다. 광양시 의회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네. 예. 뭐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2012년도에 순천시 신대지구에 코스트코가 입점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 코스트코라는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왔을 때 전남 동부권에 있는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게 우려돼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실제 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뭐 입점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많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아쉽고 실은 지금 뭐 광양이 유치 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광양이나 뭐 순천이나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다고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코스트코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의 손익 계산을 해서 그렇죠. 돈이 될 것 같으면 들어오는 거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떡 줄 사람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만 먼저 마시고 있는 양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봉남 의원님,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이 대형 유통망이나 백화점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세요? 아니면 별 다르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대형마트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 과거에는 극렬하게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아직도 많이 반대를 하죠.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이 대형마트가 입점을 시작을 할 때는 그만큼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소상인들이 어느 정도 많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더 컸다. 그렇죠. 목소리가 컸고 또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고 또 인근 지역에 또 요청을 했었던 부분들이 사실 있죠. 힘이 조금 지금보다는 더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10년 네. 전이니까 그때 인구가 그쵸. 더 많았을 테고 네. 소상공인 분들도 더 많이 계셨던 것이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가 입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다들 뭐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대형마트가 입점을 한다 그러면 지금도 물론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줄어든 상권 또 상인들이 지금 현실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또 조금 더 마음은 그렇지만 표출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작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백 의원님 광양시 그 TF팀 관련해서는 뭐 취재해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딱히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들은 게 좀 있으세요? 저도 들은 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게 더 많고 예. 저도 뭐 방송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이 유치가 가능할 것인지 이것도 의심이 되고 실제 TF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성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같이 해서 우리 코스트코가 입점되어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코스트코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좀 보고 또 단점도 보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들을 전혀 생략하고 TF팀이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소비자 계층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타 지역을 방문해서 과연 이것이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를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순천시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회 백성호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광양으로 가죠.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뭐 35대 정도의 차량 피해가 있었고 진짜 아찔한 사고였어요. 예, 새벽 1시 38분에 그랬으니까 다들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셨고 예. 뭐 170명 정도 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투입되어서 한 3시간 정도 노력 끝에 이게 완전 진화를 했는데 또 이제 주민들 한 61명 정도는 뭐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고통스러워 하셨고 예. 근데 이게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와 관련해서는 현상인데 본질은 좀 다른데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이걸 관리를 했었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만 뭐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 또 그리고 옥상으로 대피를 했는데 방화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아하. 다시 내려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조치도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관계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과수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나오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 또 뭐 소방서에서는 소방 점검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재가 초기 진화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공동주택 외에 나머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광양시에 물론 조사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관리감독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뭐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저는 제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아까 법적 의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라든지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가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모든 서류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가서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됐었나 저도 한번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봉나무님께서도 이 이야기 보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굉장히 그 큰 화제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그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난 것 중에 아마 사례가 이렇게 큰 뭐 화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먼저 그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국가수에서도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어떤 뭐 의무도 있겠지만 우선은 아파트 당사자 그러니까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또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을 좀 책임지고 있는 이 관리소에서 기존에 뭐 정밀 점검이라든지 소방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고 또 화재 경보기도 안 울리고 옥상문도 잠기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하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동주택이 거의 뭐 99%, 90% 이상이 지하에 주차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 아무래도 이 화재와 관련해서는 뭐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소방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적으로 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제대로 좀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례도 좀 있다라고 해요. 이런 경보기가 실수로 울리게 되면 또 전 세대에 여러 가지 그 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곧잘 있어서 이걸 꺼놓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수신기를 꺼놓지 않았을까. 소방서에서는 항상 이 수신기를 끄지 말라고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는 또 전기차를 지하에서 충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하에서 또 세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화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 세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의원님께 짧게 하나 더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분들이 모든 아파트 모든 공동주택을 돌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실제로는 가능하겠습니까? 뭐 공무원들이 다 그 업무를 못한다면 우리가 별도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그 역할을 또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송보건설에서 건설을 하고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원만히 안 되기 때문에 제3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업체가 이걸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관리의 부실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그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가 책임지고 분양까지 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서 제3자 매각을 하다 보니까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가 지금 혼재되어 있고 또 관리 업무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 주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본 것 같고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예, 그 언더독에서 아마 1월 10일 날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2022년에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돼가지고 예. 근 지금 뭐 7, 8개월 이렇게 시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절 시기를 맞아서 뭐 여수, 순천, 광양 인근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에 여러 가지 현수막이 지금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 개정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사회적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례로 그 인천시의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현수막에 가려진 신호를 보지 못해서 트럭이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게 정당 관련된 이 현수막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국회의원 선거부별로 4개만 허용하는 내용의 5개 광고물 조례를 개정을 했고 예. 6월에 최초로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행안부에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소를 했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기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속적으로 좀 철거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본안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 사례 인천시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좀 전국적으로 이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좀 규제와 관련 조례 개정이 조금 많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금 현상이 좀 있어서 순천도 지금 그런 현상 중에 하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주제로 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 연휴가 실감이 나는 것은 현수막 개수 보고 가장 잘 알 수가 있죠. 빈 곳이 없더라고요. 정말 빽빽하게. 현수막을 덜 걸자는 현수막을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걸면서 본인도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뭐합니다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순천 내에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순천시 의회 내에서 안 되면은 뭐 이세현 의원 통해서 조례라도 발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순천시 의회에서는 내부에서는 이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딱히 현안으로 다뤄진 적은 없고요. 예. 얼마 전에 정당 현수막들이 가로수에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가로수에는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조례를 조금 제정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은 좀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걸지 말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상위법과의 좀 이런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좀 인식이 있어서 뭐 좀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잠깐 이렇게 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정당 현수막 규제에 대한 내용이 이 대두가 돼서 아마 이후에 순천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 개정 혹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나 문제 제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같은 지역군 아닙니다만 백 의원님 그 민주당 진보당 향해서 이 개수 좀 조절합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내셨던 거 아니겠어요? 네. 진보당도 현수막을 많이 걸기로 유명한 정당이긴 한데 예. 물론 메시지를 내는 것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진보당 내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뭐 현수막 얘기만 나오면 자유롭지 못해서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진보당에서 각종 현수막들을 가장 많이 걸고 있는 정당이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적 현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가 대신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줬다라고 현수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이 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는 것은 사실 뭐 저희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장이고 200장이고 뭐 아무렇게나 이제 뭐 막 아무데나 막 끄는 거 이거보다는 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보면은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되거든요. 지정 게시대가 따로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준해서 뭐 읍면동에 뭐 3장 이상 3장씩 건다든지 이런 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 개수를 정해서 거는 것은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각 정당별로 각 지자체 혹은 뭐 읍면동 안에 몇 개씩만 겁시다라는 제안은 받아들일 만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실은 5개 광고물 법하고 정당법이 충돌을 해서 예. 국회에서
5개 광고물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적용 배제하는 조항에다가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다 불법 현수막 되는 거니까 예. 법 개정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래 의원님께 같은 질문 드려보면 개수를 정해서 걸자라는 제안은 받아들여질만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인천시에서 시작을 했고 이후에 광주광역시 또 울산, 부산 이렇게 해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내용에는 뭐 개수와 관련된 내용, 뭐 각 읍면동에 뭐 한 개씩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 또 이격거리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 내용으로 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5개 광고물법이 좀 개정이 좀 돼야겠죠. 뭐 설치 장소나 개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뭐 이격거리라든지 또 표시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기준을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지역별로 뭐 대도시, 소도시 또 농촌 뭐 도시 틀리잖아요. 그래서 획일적인 내용으로 전 도시에 적용하기가 조금 옹색하다 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좀 둔다라고 하면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해달라. 그렇죠. 예. 근데 네. 지금 국회에 한 10여 건 정도가 발의가 돼 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추석 연휴 이어지는 관계로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나 다시 뵐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문화 산책인데 네. 오늘 만날 분 이전에 또 추석을 앞두고 가보면 좋을 곳들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아무래도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순천 나간읍성이잖아요. 예. 순천 나간읍성에서 연휴 기간 동안에 매일 2시면 뭐 판소리, 가야금 병창, 퓨전 국악 이런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했다고 해요. 가셔서 또 대장간 가서 당금질도 해보고 아이들이랑 짚을 이용해서 새끼도 꼬아보는 그런 상설 체험들도 진행되니까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추석을 맞아서 이번 기획 공연을 또 마련했더라고요. 예. 특히 오천 그린 광장에 가보시면 그 내일 저녁부터 진행이 되는데 8시에 라포엠이 찾아오고요. 또 금요일에는 가수 김현우 씨가 가을과 어울리는 그런 무대를 또 마련을 했고요. 또 토요일에는 해바라기 정훈이 씨 등 7080을 위한 포크 콘서트, 또 10월 3일에는 최진사댁 셋째 딸의 신랑을 찾는 마당놀이가 저녁 7시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소개해드린 곳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고 오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공예가이자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희 작가를 만나고 왔어요. 현재 민족미술인협회 여수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10월 6일부터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관에서 진행될 여순 11구 또 제주 4.3 미술 교류전도 준비하고 있어서 소식 함께 담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여수 민족미술협회 지부장 이은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공예 전공으로 칠보공예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 금속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마에 구워내는 작업이거든요. 가장 작은 1호로 작업을 하는데 한 올 한 올 심듯이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마에서 이제 구워내면 유리질화 돼가지고 보석처럼 반짝반짝하면서도 고퀄리티로 나오는 작업이거든요. 전공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쪽 여수 동부권 일대 이쪽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작업을 했었고 이 칠보공예라는 거를 많이 알리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작업을 제가 꾸준히 해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작업을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는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거를 권장하지를 않더라고요. 꾸준히 제가 회화 작업보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했었거든요. 놓기는 너무 아깝고 하기에는 제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지금 따르고 그래서 지금 이중적인 그 갈등 속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가의 길을 가겠구나라는 걸 운명적으로 느꼈던 시기가 언제예요? 최초로 이 그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는 아주 어렸을 때 큰 기와집을 아버지가 새로 신축해서 졌는데 완전히 새 집이었잖아요. 근데 내 어린 눈에는 이 하얀 벽이 정말 넓은 도화지 그 벽에 그림을 엄청 낙서를 한 거죠. 그때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연필로 쓱쓱쓱 낙서를 해놨는데 새 집에. 네네. 하다 보니까 하는 나는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 눈에도 이거 아닌데 라는. 혼나겠다. 네네네. 그때 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7살 때 6살 때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셔갖고 딱 쳐다보더니 아니 누가 이렇게 그림을 멋있게 그려놓은 거야. 제가 그렸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그 전까지는요? 예.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 규칙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유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어린 나에게 굉장히 가슴적으로 따뜻하고 낙서를 그리는 동안의 그 행복감이 제가 내 내면에 이렇게 잠재력이 좀 남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학교 들어가면서 그냥 마냥 그림이 좋았어. 그냥 땅이 다 도화지였고 벽이 다 도화지였고 열매, 씨앗 그런 거 꽃이 따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색깔 칠하고 이거 나한테 맞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위에 언니가 많이 도움을 주었었어요. 칠보의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푹 빠지게 되시는 거예요? 칠보는 금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구워냈을 때는 정말 우리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그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잘 구워져서 나오는 거는 아주 정성스럽게 다 작업을 하고 가마 속에서 넣었지만 나왔을 때 보면 온도 차이와 시간 차이 그거에 작업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더 멋지게 나올 때가 있고 하면 할수록 이 작업도 우리 요하나 수채화나의 노련미처럼 이 칠보도 색에 대한 특성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 빨간색은 어떤 온도에서 재고로 예쁘게 나올지 어떤 온도에서는 얘가 타버릴지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색깔의 특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칠보는 작업이 예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 노는 재미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지부장 되시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계실까요? 회원하고 지부장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협회가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리더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좀 힘든 자리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끌고 가야 된다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미술협회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나 또 환경적인 거나 또 소외계층이나 뭐 그런 또 작업을 많이 다루기도 하고 인권이나 주제가 어려운 작업들을 많이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단체이다 보니 저희들도 무거운데 일반 회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좀 많이들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마다 독려해줘야 되고 자료 같은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또 저희가 먼저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해서 전달을 좀 해줘야 된다든지 제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전시회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저희 협회는 정기기획전은 여수를 테마로 해서 지역 곳곳에 숨겨졌던 거 작가들 시선으로 봤을 때 재해석을 해서 이 아름다운 여수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아름다운 여수전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민미업 초창기부터
여순 사건 전시도 하고 저희 협회의 정체성하고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선배들의 기상을 이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이 여수 사건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동부권 일대에서 또 유족들에게 아픔을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여순전을 이제 준비하게 된 거죠. 제주 4.3하고도 저희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납이협연합으로 알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주에서도 하고 여수에서도 하고 올해 이제 75주년이거든요. 이번에 좋은 전시를 가져보자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남도 세월이라는 그 주제 테마를 가지고 엑스포 비동 국제관 비동에서 10월 6일 날에서 10월 19일까지 저희가 전시 기간인데 이때가 여순 추모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모 기간에 맞게 전시를 하게 되고 오픈식은 10월 6일 날 4시 반에 확정을 돼 있고요. 워낙에 이 여순 사건이라는 주제 자체가 무겁고 힘든 주제이다 보니까 저희들 작업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저부터도 그림을 지웠다 엎었다 몇 번을 하고 그 감정이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대뜸 다른 말을 안 하고 저한테 여수 사건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뜨아했어요. 그래서 여수 사건?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역사 시간에 여순 사건은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 그냥 한 줄 정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어렵게 운 좋게 살아남았지.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그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 둘이 합심해서 열심히 살으라는 뜻에서 아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민미업 20대 후반에 이제 입회하면서 여순 사건을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알게 됐던 거죠. 우리 시민들 뿐만이 아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시 기간에 와서 많이들 관람해 주시고 작가들한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